전문 강사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소리를 진단한다. 이상구의 청진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2부, 이제 1부 때는요, 셀프 홍석기 교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셀프 청진기를 해봤지만, 이제 2부 때는 좀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요, 2017년도엔 사실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질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구조조정이 될 거고 아니면 명예퇴직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생각이 있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사실은 저는 IMF 시대에 구조조정을 했고 구조조정을 당해봤기 때문에 사실 큰 불편함은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이 약간 파쇼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고 중국 시진핑도 보통이 아니고 이 틈을 또 푸틴이 러시아가 끼어들고 있고 일본이 또 장난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라는 것이 전쟁도 나고 질병도 돌고 재난도 있고 또 경제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니까 갑자기 좋았다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불경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더 차가운 살얼음판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 요즘 그런 걸 나와요. 40대 임원 전격 발탁, 회사 M&A, 합병 인수 합병, 또 외국계 기업 한국과 이렇게 다 갈라스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흐름 속에서 과연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또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나오거나 잘리거나 명예퇴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순리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다 보면 자기는 늘 이렇게 오랫동안 직장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회사라는 게 이제 사실 꺾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징조가 보이잖아요. 네네. 이제 징조가 보일 때 자기는 괜찮아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잖아요. 기업에서는 어떤 분들을 어떻게 명예퇴직 시킬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구조조정을 할지 그럼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좀 직장 다닐 때 보여야 돼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정년까지 가고 임원까지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은 회사가 그때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IMF로부터 돈을 빌려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막 무너지고 그랬죠. 물론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제가 회사 직원들을 일부 잘라내고 솎아내고 저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간다고 생각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나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나 임원도 돼야 되고 또 승진도 해야 되고 퇴직금도 많이 쌓여야 되는데 나 아직 애들 이제 중고등학생들인데 그렇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충격이 컸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만 해도 50이 안 됐으니까 이제 어디 가면 또 뽑아주겠지. 내가 영어도 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니까 갈 데가 있겠지 하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불러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때 유행하던 말이 4.5정 5.6도입니다. 45세 정년, 56세 도둑놈. 이 4.5정 5.6도가 IMF 때 유행했던 언어인데 제가 45세가 넘었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포기를 했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충격을 받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거죠.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연하더라고요. 그럼요. 한 2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눈치를 채는 재빠른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제가 예.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런 어떤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 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죠. 알게 모르게 업계에 소문이 납니다. 보험업계, 아니면 전자업계, 통신업계, 조선업계 다 지금 소문 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상당히 그 침체돼 있다. 뭐 건설도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고 자금 유동성이 불안해지고 캐시플로우가 흔들리고 할 때 조짐이 나타납니다. 조짐을 보는 방법은 일단 그 신문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신문을 요즘 젊은이들은 신문을 안 본다고 하는데 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만 대충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시중에 나오는 뉴스페이퍼 어떤 신문을 보면서 넘기면서 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보라는 거예요. 국제면도 보고 경제면도 보고 맨날 뭐 스포츠면만 보지 말고 뭐 연예인만 보지 말고 경제면이나 국제면을 좀 자세히 보고 또 학자들이 쓰는 칼럼도 좀 자세히 읽고 하면서 경기 흐름, 그다음에 경제 흐름을 좀 세밀하게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통신도 많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조짐이 오면 내가 먼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회사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저녁에 대학원도 다니고 일본어 영어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다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성공합니까? 그렇죠. 네, 아주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있을 때도 일을 잘해요. 나가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키운다는 거죠. 근데 직접 이제 아까도 일부 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사람을 속아내기도 해보고 해봤을 때 그렇게 이제 직장인들에서 아무나 또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내보낼 어떤 그 사람의 기준은 뭐가 있어요? 만약에 뽑을 때 이제 그렇게 퇴직을 시켜야 되겠다. 뭐 능력도 있을 거고 뭐 나이도 있을 거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조조정을 3번이나 해봤는데 구조조정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자 명예퇴직금을 많이 주겠다. 나갈 사람 명단 내고 나갈 사람 자원을 해봐라. 그 자원을 받아보면 나가면 안 될 사람만 나간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고 싶은 사람은 나가질 않아요. 신기한 게 내보내고 싶은 사람은 나가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즉 그렇죠. 무능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무능하거나 열정적이지 않거나 열심히 일을 안 했거나 뭐 무능이라는 기준도 다양하죠. 회사에서 찍힌 사람들, 소위 속된 말로 찍힌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자신이 없고 여기서 버텨야 되니까 명예퇴직금 준다 그래도 사표를 안 씁니다. 그리고 나가면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꼭 필요한 인재가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우수 인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영업을 잘하는 사람, 뭐 기계 기술이 뛰어난 사람,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인간관계가 좋고 회사에서 이제 명성이 자자한 사람,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나가려고 세표를 내는 거예요. 당신 나가면 안 돼 이 사람아. 당신 왜 나가? 근데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가도 갈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럼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3년간 인사평가, 고과, 그 고과 결론을 쭉 내고 또 부서장들끼리 인사부장들끼리 모아서 회의를 하고 누굴 내보낼까 말까 회의를 하죠. 회의를 세밀하게 하면서 나가야 될 사람은 집에까지 가서 설득을 하고 나가라. 나가서는 안 될 사람도 집에까지 가서 나가면 안 된다. 사표 찢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인사 업무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작업 실무를 맡았는데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홍 과장, 당신 왜 나가?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흔들리고 직원들 많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나갔는데 저 혼자 남아서 견딜 수 있습니까? 미친놈 잘난 척하고 있네. 네가 나가면 어떻게 임마? 그렇죠. 명예퇴직금 계산해야 되고 고용보험 신고해야 되고 조직 다시 다 재편성해야 되고 인사발령 다 다시 내야 되는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나간다 그래 임마. 나가지 마. 넌 안 돼. 그런데 깜짝거리고 나와갖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죠. 괜히 나왔구나.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사람을 골라내고 솎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또 보면 또 백도 있어요. 회사엔 백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누구 아들, 누구 임원 조카 맞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백도 있고 또 압력도 들어옵니다. 그래 갈등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예.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예. 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드라마에서 그런 걸 보면 뭐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태어난 거고 금수저로 태어난 할 수 거를 없습니다. 할 수 없고 그걸 인정해야지 내가 더 발전되는 거지. 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네, 돼요. 그 억울해갖고 뭐 어떤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정말 그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 이런 것들은 본인한테도 안 좋고 어떻게 하면 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저희 방송 2부 같다 사실 그런 거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는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제2의 인생을 능력 있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후에 벌어진 일.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퇴직을 하신 분들의 보통적인 저희 생각도 그렇고 이제 보면 자기가 했던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특히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네. 더 이상 다른 걸 하니까 다른 걸 하다 보면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 했던 일만 하는데 그 수요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현명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되나?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벌써 이제 60이 됐습니다. 60이 넘었습니다만은 제 친구들이나 동년배들 중에 노는 친구들이 많아요. 노는 친구들이 많고 뭐 제가 강의 갔다 오는데 전화 오죠. 홍석기 어디 갔다 와? 나 지금 저 부산 강의 갔다 오는 게 KTX야. 그러니까 그런가 봐 목소리가 작으네. 여기 좀 통로에 가서 받을게. 네, 받습니다. 뭐 이렇게 바빠 연말인데 연초인데 연초 연말에도 강의가 있으니까 그러냐. 근데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는 거죠. 그런 어떤 미래 불확실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첫째,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의 모든 것을 깨라는 거죠. 오히려 보여라. 난 은행 지점장이다. 나는 보험회사 영업국장 출신이다. 나는 영업을 했다. 나는 엔지니어다. 이런 걸 다 깨고 이제 남은 인생 20년, 30년 남았다. 뭐라고 살 것인가?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큰 백지를 꺼내놓고 백지를 꺼내놓고 예. 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싹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시인이 되고 싶다, 화가가 되고 싶다, 여행 전문가가 되고 싶다, 강사가 되고 싶다,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호떡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겠다, 떡볶이를 팔겠다, 뭐든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100가지를 써봅니다. 100가지. 네. 써놓고 매일매일 그걸 보면 어느 날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네. 특히 새벽에 미국의 창의력의 창시자라는 그 불려지는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아티스트 웨이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닝 페이지를 써라. 하루 저녁 신체와 마음이 푹 쉬고 나서 아침이 됐을 때 상쾌한 기분에서 맑은 정신에서 백지를 꺼내놓고 일기를 써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의 비전을 그려보라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악가가 화가가 된 사람이 있고 음악가가 소설가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정치인이 영문학 박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의 예를 보면 뭐 저도 강의를 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강사가 됐는데 전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뭐 교수나 시간 강사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게 됐습니다. 자, 보면 내가 직장생활 23년 했다. 이제 뭐 해 먹고 살까? 매일매일 등산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돈도 떨어지고 갈팡질팡 하다 보면 고민하게 되죠. 고민도 필요해요. 할 만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저 좋은 뭐 카페나 아니면 강가나 높은 산에 가서 백지를 꺼내놓고 한번 써보는 거죠. 내가 남은 인생 뭘 하고 살까? 시인도 되고 싶고 소설가도 되고 싶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 미래를 못 그립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뭘 했다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산다. 그럼 뭘 해볼까? 내가 여태까지 안 해본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나봐도 될까요?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에 성공한 사람들 책을 5권을 사서 밑줄 치고 읽어. 그러면서 간접 경험을 해요. 또 뭐 교수가 되고 싶고 강사가 되고 싶으면 강사 만나서 조언을 들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데 정말 유명한 억대 강사가 되고 싶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뭐 공짜로도 가르쳐 드리고 돈도 받고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내가 시인이 되고 싶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 소설 작법 사서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소설 작법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가 되든 여태까지 형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가 익숙한 거에 너무 이렇게 길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도전적인 부분들이 좀 두렵긴 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강사의 길을 선택할 때 한 1년 정도 준비하면서 할 때 두렵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하면 설렘이 있는 거야. 설렘 오히려. 아주 좋습니다. 설렘이. 그 설렘을 가지고 좀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과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은 누구한테 명령을 받고 그거에 대한 그대로 하다 보면 자기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해서 이번 이 기회를 해서 내 이거 순수한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기존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연봉을 회사한테 1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경비원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격차가 되게 연봉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갈등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그거 보려고 푼돈 보려고 내가 하겠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생각해요? 일단 그 회사 다닐 때 내가 부장이다, 상무다, 연봉이 1억이다, 8천이다 싹 잊어버리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믿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회사 그만두고 놀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갔더니 공사장이 있어요. 공사장에 반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공사하는데 아마 10장이나 반장쯤 됐겠죠. 반장님, 여기서 일하면 얼마 줘요? 일당 초보자는 8만 원 드리고 조금 숙련되면 한 12만 원 줍니다. 제가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 공사장에 와서 하루에 일하면 8만 원,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 동안 한 30만 원 벌잖아요. 일요일 빼면 한 일요일 빼면 한 250만 원 버는데 난 죽도록 일할 각오가 돼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 경력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직장생활 23년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반장님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선생,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일단 명찰 떼고 와서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일 잘하면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줍니다. 그 과거에 내가 뭐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좀 한 이틀 놀다가 또 마을버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마을버스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대형 면허 있어요? 전 대형 면허 버스 운전 면허증이 없는데요. 월급이 어떻게 됩니까? 대형 면허 버스 운전부터 대형 버스 운전 면허부터 따갖고 오십시오. 초보자는 180만 원, 조금 잘하면 250까지 줍니다. 제가 그런 걸 왜 알아봤겠습니까? 닥치면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죠.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뭐 기능공 출신이니까 뭐 창피한 거 없어요. 뭐 그 나이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어느 택시 기사분이 저를 운전하고 오다가 갑자기 어느 외국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영어로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 끊은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대기업의 임원차를 모셨는데 그 임원분들이 항상 외국인을 모시고 와서 저보고 영어를 해라 그래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 그만두고 지금 나이가 70인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오기만 하면 이 사람을 찾는데요. 영어가 되고 일본어가 되고 중국어가 그렇죠. 되니까 한 번 왔다 간 사람은 또 이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또 소개시켜주고 또 일요일 날 그 사람이 갈 데가 없으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관광시켜달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도 영어가 되니까 택시 운전을 해볼까, 공사판에 가서 막일을 해볼까, 또 뭐 타일공도 돈을 많이 번대요. 이 집 질 때 타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타일공도 돈을 많이 번대요. 하루에 한 20만 원 준대요.
그걸 다 알아봤습니다. 하려고 알아봤던 겁니다. 물론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내가 전공이 뭐다 이거 다 떠나서 내가 연봉 1억 8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생활만 되면 돼요.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려면 내가 뭐 명예퇴직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또 까먹은 사람도 있겠죠. 네. 일단 처음에는 시작해보는 겁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그걸 최고로 내서 대박을 칠 수도 있고 또 뭐 호떡 장사를 하든 빵 장사를 하든 노동판에서 막일을 하든 뭐 막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니 페인트 칠하고 보도블록 날르고 벽돌 나르는 게 막일입니까? 막일 아니에요. 자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고 또 거기 현장에서 일하면서 업무를 개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잡부다, 막일이다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다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용의가 있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과거 연봉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제 보통 이제 한번 그렇게 충격을 받다 보면 바로 착각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휴식도 좀 하고 생각이 좀 이제 정리가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이제 오래 근무하시는 분일수록 이게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명예퇴직을 당하고 나서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내가 다음에 아까 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마음가짐, 그러니까 뭐 준비하는 걸 떠나서 약간 우울증에 걸리기 네. 쉽거든요. 네. 특히 늘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일에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연봉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일이 없어졌을 때 사람이 이게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좀 떨쳐버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이제 궁금해요. 네. 우울증이 안 걸리고. 저는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서 고민도 많이 했고 이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책을 읽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었어요. 꼭 책을 읽으면 좋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15살에 자살을 하려다 못 죽었습니다. 45살에 우울증을 겪으면서 또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못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쓴 책들이 세계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철학자들도 다 니체든 케르케고르든 볼테르든 아니면 플라톤이든 다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적어도 5개월, 6개월은 쉬어야 됩니다. 뭐 10년, 20년 근무했으면 쉬어도 돼요. 그렇죠. 뭐 죄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눈치를 주든 마누라가 뭐라 그러든 남편이 뭐라 그러든 미리 얘기하면 돼요. 야,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뒀는데 당장 내일 돈을 벌 수도 없고 장사할 능력도 없으니 한두 달 쉽게 눈치 주지 마.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한 1년 놀 것 같은데 논다고 눈치 주지 마. 먹고 살 수는 있지. 나 용돈 많이 안 쓸게. 뭐 한 달에 10만 원만 쓸게. 눈치 주지 마. 나 삼식이 아니야. 할 수 있게 안 먹을게. 두 끼만 먹을게. 응? 하면서 눈치 보지 말고 좀 쉬라는 거죠. 쉬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자, 이 세상에 평생 가는 직장이 있는가? 뭐 언젠간 그만둘 거고 나도 언젠간 잘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다만 그 시기가 일찍 왔을 뿐이다. 그러면 푹 쉬면서 두뇌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면서 저는 그런 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철학책이나 철학책, 역사책이나 또는 음악책이나 예술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 상당히 정신관리에 좋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가 수술을 8번씩 하고 또 남편과의 그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마음도 겪고 평생을 병으로 살면서도 최고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빈센트 반 고흐나 고갱이나 또는 뭐 세잔느나 모든 화가들 또는 피카소나 또는 뭐 철학자들이나 모두 우울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 갈등, 분노 또는 뭐 자괴감
또는 희망, 꿈, 사랑 이게 다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걸 겪고 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걸 겪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문학책, 철학책, 역사책, 문학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분노나 우울을 조절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번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6개월 동안 놀면서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힘들 때 좋은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나 또 우리나라 남경태 씨가 쓴 역사나 이런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회사만 다닌다면 이런 책을 읽을 시간이 있겠는가? 그렇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놀다 보니까 이런 책을 읽을 기회도 온 거다. 아, 난 감사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하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마는 시골에서 소주 끓일 때 뭐 나훈아 노래 듣고 이미자 노래 듣고 뽕짝 들으면서 행복했거든요. 서울 와서 혼자 공장 다니면서 공부할 때 팝송 들으면서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밤하늘의 멜로디 이런 음악 들으면서 세미 클래식 듣고 팝송 듣고 영화 음악 듣고 그러다 클래식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듣는다든가 베토벤의 합창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막스 브로우의 바이올린 협주곡 아니면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이런 음악을 들어요. 그냥 좋을 때 듣는 거하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네. 아, 난 클래식 몰라. 클래식 문외 아니야. 재미도 없어. 졸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는 거예요. 뭐 인터넷으로 음악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음악을 모르고 클래식 몰라도 그냥 모차르트만 쳐보세요. 음악이 쫙 나오죠. 라흐마니노프, 뭐 슈베르트, 슈만 쭉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들립니다. 뭐 그 음악가 생야가 어떻고 이 음악이 뭐 안단테, 포르테니, 뭐 칸타빌레니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 1년 논다고 생각하고 좋은 책 읽고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이런 겁니다. 아, 가끔 친구들이 만나서 술도 사주고 뭐 또 술 얻어먹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아니고 음악 듣고 책 읽고 또 글도 써보는 겁니다. 내가 원래 작가가 아니고 문과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느낀 마음을 써보는 거예요. 내가 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기 자신에게 써보라는 겁니다. 그게 붙이지 않을 편지라고 명할 수 있죠. 아, 붙이지 않을 편지, 나 자신에게 편지 써보는 겁니다. 야, 석기야, 너 20년 동안 고생했다. 직장생활을 하고 힘들었지? 이제 놀게 된 거 까짓거 한 1년 맘먹고 놀아. 설마 죽게 하겠냐? 굶어 죽진 않을 거니까 뭐 안 되면 마누라 돈 벌러 오라리고 애들 뭐 힘든 거 애들도 겪어봐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는 글을 써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어머니가 프로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자연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연에서 사는 그러니까 좋죠. 도시에서 네. 막 힘들게 살다 자연이 돌아가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쨌든 그 자연에 살다 보니까 자연하고 비슷해지면서 마음의 여유나 정신적인 건강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특히 도시에서 이렇게 막 12시까지 하고 야근 근무하고 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한 다음에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네. 그 자연과 버타한 사람들의 글이 보면 몽땡 위의 수상록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나 또는 월든이라는 책이 있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 다니다가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20년, 30년 하고 나와보면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것도 쉽진 않고 또
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 대학을 못 가르친 사람도 있고 또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부모님도 그럼요. 봉용을 해야 되고 그냥 뭐 내가 자연으로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있기 잠시 있는 때문에 거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되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딱 떠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가족의 협조가 또 있어요. 돈도 계속 벌어야 될 그런 입장도 있는 거고 다만 그런 변화의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자기 존중감, 셀프-이스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제 중심을 잡은 것이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손발이 건강하다.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책 읽을 수 있고 음악 들을 수 있고 소주 한 병 마실 수 있고 난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마음으로 그래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공사장에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벽돌도 놔줄 수 있고 용접도 할 수 있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Why not?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동안 살아온 걸 보니 열심히 잘 살았다.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자기 중심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가장들은 책임감이 너무 지나치신 분들은 예.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부만 생각하다 보면 자기를 되게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퇴직하고 나서도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는 것도 결국은 그런 걱정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책임의 무게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무게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이때 좀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조금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가족들이 좀 도와주려면 만약에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이 내 남편이 퇴직을 했다. 가족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해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저 같은 경우 회사를 그만두는 그날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식구들한테 아무 얘기 안 했죠. 그때까지. 그 집에 와서도 그 다음날 양복 입고 출근하는 척하고 딴 데 갔습니다. 그런 분들 뭐 한 2, 3일 그렇게 했어요. 2, 3일 하다 보니까 언젠간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뭐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게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았죠. 모아놓고 어린애들은 어렸으니까 애들은 필요가 없고 그렇죠. 우리 집사람하고 단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뭐 상황이 어렵게 됐다. 앞으로 한 2, 3년 고생해야 될 것 같은데 약해지지 마. 그리고 뭐 직업이 없다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또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갑자기 뭐 그대로 죽을 것도 아니니까 시골에 아버님도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도 가끔 노는 날이 있어요. 강의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럼요. 또 이제 우리 아들 딸 다 대학 가르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잖아요. 연말에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술 한잔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강의하는 거 몇 년이나 더 할 것 같아요. 이제 부담스러운가 봐요. 저한테 봉양하라고 봐.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강의가 있든 없든 아빠는 책도 쓰고 또 수시로 강의도 하게 되고 대학 강의도 오랫동안 할 수 있어. 아빠 직업은 정년이 없어. 이제 꾸준히 아빠 먹고 살 건 할 거니까 너희들이나 잘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솔직히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단 너희들이 아빠를 봐서 알겠지만 아빠는 열심히 살아왔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건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내 친구 아버지는 지금 3년째 놀고 있거든요. 난 그 친구 아버지를 이해 못하겠어요. 뭐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집에도 놀면서 그 내 친구하고 얘기를 안 한대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한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아들은 회사 다니는데 아빠가 집에서 3년째 노니까 또 아내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식구들끼리 말 많이 하는 집이 없어요 이러더라고. 전 뭐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우리 딸, 아들, 우리 집사람 얘기 많이 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술도 한잔 하거든요. 어느 때는 우리 아들이 아빠 힘들지 않아요? 내가 맥주 사갈게요. 무슨 맥주 사갈까? 그럼 맥주 사옵니다.
전 그런 아들이 고맙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또 고맙다고 얘기하죠. 자, 가족들끼리 불편할 때, 가족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아빠가 먼저 나서서 자리를 만들어서 용기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회사 그만둬서 지금 놀고 있는데 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거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눈치 보고 또 아내 눈치를 보거나 또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쩔쩔매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아빠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이 강의를 먹고 은퇴자만 듣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해라. 그래서 문무겸장이 되라. 양수겸장이 되라. 자, 우리가 어차피 대학 교수고 학자가 아니라면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을 쌓아줘요. 경험.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험주의자. 비즈니스 어떤 그 비즈니스 필드 사업이든 직장이든 내가 맡은 일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고 그 경험만 있으면 한계가 있고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경험도 있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일도 할 줄 알고 공부도 하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 양수겸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은퇴를 하든 잘리든 퇴직을 하든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종합해 보자면 결국은 이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소통이 일단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평상시 때 가족을 설득시키려면 아무 말 뭐 대화가 없다가 갑자기 얘기하면 네. 통화가 안 되잖아요. 소통이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부터도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하고도 의논도 해보고 그렇죠. 이래야지 좀 편안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면 망설이고 이러다 보는데 평상시 때 막 얘기하는 가정이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고 집에 와서 일찍 잤어요. 근데 아들이 한 10시 반쯤에 오는데 맥주를 한 8병을 사온 겁니다. 아, 나 아빠하고 술 한잔 했는데 아빠 먼저 자? 근데 뒤에 귀에 들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죠. 고맙다, 야, 술 사왔냐? 야, 나 그렇지 않아도 좀 술 한잔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당신은 술 먹고 왔는데 또 술 먹는다 그래? 전 아들이 사니까 먹어야죠. 야, 휘진아, 잘 됐다. 내가 술 취했는데 좀 먹자 그랬더니 이놈이, 아빠 술 취했으면 그냥 자세요. 앉아만 너랑 먹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다시 먹었습니다. 보니까 아들도 회사에서 술 한잔을 하고 온 거예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먹는 겁니다. 그날 양주 한 병 깠습니다. 맥주 8병 먹고 양주 한 병 까고 새벽 3시까지. 부럽네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 이제 이런 가족끼리 있으면 훨씬 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런 갑작스럽게 퇴직을 당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또 용기를 줄 수 있거나 뭐 이런 마지막으로 좀 멘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에 관습이 하나 있는데요. 가장 따지는 게 나이입니다. 나이 50이 넘었어, 60이 넘었어, 70이 다 됐어. 난 그 나이를 따지는 게 제일 싫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방송에서 사회를 보는 분이 계시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100살이 다 됐는데도 대학 강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대통령이 80이 다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오정이다, 5,6도다, 65세 이상 되면 정치에서 떠나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고향 따지고 학벌 따지고 나이 따지고 종교 따지고 조그만 나라에서 전 이게 빨리 깨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글로벌 인재들을 모이는 모임을 만들었고 또 글로벌 인재에 관한 책도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서로 다름을 존중하라. 나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그 세미얼 울만의 시에도 나오죠. 청춘.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그런 마음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렘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보면 머리 염색 왜 안 해요? 나이가 몇이세요? 띠가 뭐예요? 민증 까보세요. 슬프지 않아요? 그렇죠. 전 본인들도 내가 60이든 70이든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 사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음대 총장을 하신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네. 아, 내가 피아니스트이고 예술대학교 총장인데 근데 아직 나 건강하다. 뭘 해볼까? 생각하다가 소설 작법을 공부하고 소설을 써서 문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정치인은 70 중반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이, 어르신께서 뭐 정치하시고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대학원을 뭐하러 다녀요 그 애들하고. 아, 이 사람아, 내가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어. 정치만 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죽기 전에 내 영문학 박사 한번 따보고 싶어. 아이, 그 미쳤다고 저 젊은 애들하고 그런 거 합니까? 아, 이 사람아, 내가 내일 하겠다는데 누가 등록금 내달래? 그리고 영문학 박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무슨 명예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퇴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나이 걱정하지 마라. 나이 중요하지 않아. 나이, 전공, 경력, 과거 필요 없어.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지 말라. 남의 눈치 보고 남의 평판을 의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 죽을 때 되면 뭐 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요. 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일 소중한 거는 자기 자신이고. 아, 그럼요.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자기가 책임감이 있지만 일단 자기 자신이 튼튼해야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어차피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여서 그럼요. 예. 제2 인생 이것처럼 제2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법, 자기 자신을 일단 먼저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오늘 좀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1회 때 제가 2017년도에 또 1회 때 청진기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도움이 다음에 되셨나 또,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전 도움 많이 되고 저도 이제 도움이 좀 많이 아, 예, 되고요. 그러세요. 예. 여러분들 듣는 청취자 입장이나 이런 입장도 좀 많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이상 제1회 이상동의 청진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쾌적한 환경의 강남권 강의장을 찾으십니까? 아라미디컬 그룹 강의장을 권해드립니다. 수용인원 30여 명, 완벽한 강의 장비. 양재역 5번 7구 7분 거리에 위치한 아라메디컬 그룹은 대한민국 강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대관 문의 02-3453-6856